그 집이 나오자마자 무조건 그냥 넣어달라고.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집에 살 수 있다.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10%도 안 되는 느낌? 뭐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노선이 있는 거지? 아, 저 집이 내 집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안녕. 따다. 여러분, 저번 집 구하기 1편 영상은 보고 오셨나요? 영상을 올리고 직후로 굉장히 열심히 집을 알아봤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설명해드렸으면 좋았겠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집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놓쳤던 그 집이 제 집이 됐어요. 어쩌다가 제가 놓쳤던 집을 제가 구하게 됐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어왔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는 도쿄에 워홀을 갈 거기 때문에 도쿄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도쿄 구역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 영상에서도 가볍게 훑긴 했지만 도쿄가 굉장히 옆으로 긴 형태잖아요. 옆으로 길쭉한 형태에서 왼쪽이 약간 23구 외고 중심지 쪽이 23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을 어떻게 구해야 하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지역을 제가 정해드리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크게 말씀을 드리면 신주쿠, 시부야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생활형 도시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가격대도 저렴하고 야층도 서쪽보다는 훨씬 싼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같은 가격이면 동쪽이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의 방을 구할 수 있는 느낌? 아사쿠사, 우에노, 스카이트리나 강뷰, 고토, 에도가와 있는 거죠. 도쿄 서쪽은 문화랑 개성이 조금 넘치는 그런 동네인데 집이 작고 비싼 편이에요. 확실히 제가 집을 알아보면서 느낀 게, 저는 동쪽을 거의 보지도 않았지만 슬쩍슬쩍 들어가서 봤을 때 느꼈던 건 서쪽이 확실하게 비싸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시부야, 시모키타자와, 키치조지, 고에인지, 나카노, 뭐 이건 요새 놀러 가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동네가 서쪽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항구 도시라 그래가지고 살기 좋고 쾌적하고 회사 조금 많은 그런 느낌인데, 도쿄로 출퇴근이 가능한 삶의 쾌적도로는 최고. 똑같은 돈을 들고 요코하마에 가면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집에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랑 내가 제일 우선시하는 거, 위치가 제일 중요한지, 위치는 멀어도 되니까 시부야, 신주쿠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전철이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난 다 필요 없고 그냥 집만 넓었으면 좋겠다, 완전 외곽 쪽으로 빠져도 돼 하면 진짜 23구 외로 나가셔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역에 살기 좋아요, 저 구역에 살기 좋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선정에는 자기의 예산과 중요시하는 조건의 순위를 매겨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일본의 부동산에 보면 용어가 몇 개가 있는데, 시키킹 있고 레이킹 있고 뭐 조, 상가금 뭐 이런 게 있는데, 디테일한 얘기들은 제가 집 계약이 다 끝나고 일본에 가면 부동산에 관한 Q&A를 아예 질문을 싹 받아가지고 한 번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키킹은 한국의 보증금 같은 제도예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레이킹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게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게, 집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 집을 빌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감사합니다 비용까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돌려주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싼 것도 아니야. 보통 레이킹이 월세 1개월치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월세가 이제 100만 원이 넘으니까 100만 원어치를 감사합니다 돈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레이킹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알아보실 때 레이킹이 없는 물건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건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본은 그 평수를 얘기를 할 때 제곱미터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조로 얘기를 많이 해요. 조가 그 다다미 한 개가 1조거든요. 그 다다미 크기가 88 곱하기 176.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지역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르대요. 도쿄가 조금 작은 편이고 오사카가 조금 큰 편이어가지고 똑같은 6조여도 오사카보다 도쿄가 조금 더 작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8조 되는 오사카 집에 살았었는데 같은 8조를 생각하면서 도쿄를 봐도 그렇게 넓은 느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긴 했었어요. 그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유시재팬이랑 같이 계약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부동산도 컨택을 해봤었어요. 되게 유명한 곳도 큰 곳도 막
해보고 한 두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선택을 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답장이 빠른 게 최고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곳에서 했을 때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이분들은 내가 물건을 가져가서 확인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전혀 나한테 먼저 매물을 안 가져오시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먼저 이거 봐주세요 한 거 아니고 그분들이 저한테 제시했던 물건이 처음 제가 이 조건에 맞는 물건 볼 수 있을까요? 했을 딱 처음에만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유씨재팬이 제일 답장이 빨라요. 늦은 시간에 연락해도 답장을 좀 해주시는 편이고, 그리고 집 구하다 보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지금 제일 성수기여가지고 방도 빨리빨리 나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을 부동산에서 늦게 봐가지고 집을 놓치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너무 열이 받는데, 일단 답장이 조금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 보니까 그게 저는 좀 만족스러워서 유씨재팬이랑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솔직히 조금 마음이 급했죠. 집을 놓치고서 조금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스모도 보고 홈즈도 보고 막 이것저것 보면서 집을 막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스모랑 홈즈랑 애톰 이 세 개에서 보는 매물, 조금 위치랑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거기서 보는 매물 중에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10%도 안 되는 느낌? 그리고 스모나 뭐 이런 게 다 한국의 직방, 다방 뭐 이런 거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계약이 됐으면 그 매물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그냥 계속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허위 매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는 거는 워홀러 분들한테는 아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외국인 전문 부동산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물건을 모아놓은 부동산인데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 매물 되나요? 라고 저는 동시에 여기저기 이렇게 부동산에다가 연락을 드렸는데 거기서 제일 연락이 빨랐던 게 유씨재팬이어서 유씨재팬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음에 드는 매물을 그 링크를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짜르륵 보낸 다음에 이 중에서 계약이 가능한 거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입주 시기를 보셔야 돼요. 앞으로 2개월 뒤에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실로 돼 있는 방은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공실이니까 2, 3주 후에 입주할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는 방이니까 거기는 나한테 해당이 안 되고, 입주하고 싶은 시기에 맞춰서 퇴거한다고 써있는 방을 보면서 찾는 게 한나 정도는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시기는 걸러서 부동산에다가 보여주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집을 구하고 싶으면 입주 시기랑 어떤 조건, 위치가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은지 옵션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본 집 옵션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 무료인지, 로프트인지, 로프트는 복층을 말하고요. 오토록인지, 이제 번호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일본은 아직도 열쇠를 쓰는 곳이 많으니까 오토록인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택배박스가 있는지 없는지. 택배박스 같은 경우는 일본은 택배박스가 없으면 내가 집에 없을 때 배송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배송된 물건을 다시 가져가요. 다시 가져가 버려. 제가 오사카에 살 때도 이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가져가고 나면 QR이 붙은 C를 이렇게 문에다가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그 QR을 읽으면 몇 시에 다시 가지고 오면 네가 집에 있는지를 적어놔라, 이렇게 체크를 해놔라,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야 돼. 근데 그 시간 안에는 꼭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 설정을 하는 게 8시부터 10시, 2시부터 4시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로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바쁘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10시 출근이야. 근데 8시부터 10시로 해놓고서 9시에는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9시까지 결국 안 와서 출근을 했어. 그럼 또 내가 집에 없어서 그럼 또 실이 다시 붙어. 그냥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택배박스가 있으면 되게 편하다라는 점. 그리고 독립세면대. 일본은 화장실이랑 욕실이랑 따로 돼 있고 세면대도 따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면대 따로, 화장실 따로, 욕실 따로 이런 집이 있어가지고 독립세면대는 그런 집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되게 그 미즈마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물이 도는 공간을 되게 넓게 빼놨어. 한국에서는 솔직히 쓸데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집에 살아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쾌적하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립세면대도 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화구 2개 이상 24시간 쓰레기 배출. 이거는 이제 일본은 쓰레기가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이나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좀 그래.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일반 쓰레기 이렇게 다 분리수거가 되는데, 일본은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이렇게 해가지고 타는 쓰레기에 음식물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래 쌓아놓으면 집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버릴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집에다 쌓아놔야 되니까 좀 그렇겠죠. 그래서 24시간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옵션도 있고, 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이런 조건도 있고요.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싹 다 묶여 있는 것도 이러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이 세세하게 많이 나눠져 있는 편이에요. 그런 걸 조금 잘 생각해가지고 자기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도쿄 집을 보면서 느꼈던 게 노선이 되게 이상해요. 전철로도 30분 걸리고 자전거로도 30분 걸리는 집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도로 봤을 때 위아래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전철을 타고 가려면 무조건 신주쿠나 시부야를 들렸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비효율
비효율적인 노선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수 언니가 도쿄에 살고 있는데 은수 언니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거리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하철 선을 시부야 신주쿠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선이 역이 집에 가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2개 역을 갈 수 있냐 뭐 3개 역을 갈 수 있냐 이것도 되게 셀링 포인트인 느낌이었어요. 신주쿠 시부야랑 이렇게 가까운데 환승해서 가야 되는 곳도 있고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직방으로 15분 20분 만에 올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외곽 쪽으로 빠져도 집이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역을 잘 살펴보면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조건들을 두고서 검색을 해가지고 나온 매물들을 여기저기 부동산에다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과정?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문의를 해요. 매물을 딱 문의를 해. 저 여기 입주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입주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거기서 필요한 게 일본은 긴급 연락처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수 언니가 긴급 연락처 필요하면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리 같은 경우도 긴급 연락처 필요하면 내 주소 줄게. 신세가 해가지고. 아마 그 주소랑 핸드폰 번호랑 이것저것 다 알아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통장에 얼마 있는지 월 신청할 때 어차피 재산 증명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까운 날짜면 그걸로 대체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입주 신청서를 작성을 해놓으면 진행이 조금 빨라요. 이 집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입주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놓고 이 집 하고 싶어요 했을 때 더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입주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집에 무조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첫 번째 입주 신청자여야지 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집에 입주 신청을 했는데 1번 신청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까지 24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4시간 안에 연락이 안 오면 내가 1번 신청자니까 그대로 심사가 들어갔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성수기면 상담을 하는 도중에 그 입주 신청서를 쓰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입주 신청을 해버렸으면 내가 1번 신청자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입주 신청서를 미리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증회사에서 또 심사를 한대요. 그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어로 올 수도 있고 한국어로 올 수도 있는데 얼마나 살 거냐, 어디 맨션에 몇 호실인 거 알고 있냐 이런 체크하는 말들을 하고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워홀이 1년이 끝나면 돌아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그 미래지향적으로 취업비자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유학비자 바꿔도 어떻게 할 생각입니다. 1년 뒤에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집주인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해요. 집주인이 저의 정보를 보고 아이한테 집을 빌려줘도 되겠다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너의 변심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내 집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냥 놔주면 되는 거고. 심사가 통과가 되면 이제 초기 비용을 청구를 받고 결제를 하고 계약을 다 같이 하고 입주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어느 단계냐면 심사가 통과된 초기 비용이 청구가 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 놓쳤던 집이 어떻게 제 집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저는 제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어봤자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집을 놓쳤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아쉬웠지만 다른 집들을 되게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어요. 대체제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마음에 드는 게 딱 이 집이다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집 조건이 얼마나 괜찮았냐면 3개역을 갈 수가 있고 원래 가고 싶었던 동네에다가 신축이에요. 신축 2024년 신축이어가지고 제가 2번째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점, 게다가 층수가 꽤 고층이기도 하고 코너방이어가지고 1DK인데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이쪽에 방이 조그만 방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에 다른 방들은 창문이 없는데 제가 코너방이어가지고 조그만 창까지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 가능하고 가스레인지 설치 완료돼 있고 화구 2개고 시스템 주방에 욕실 하나 별도에다가 인세면대에다가 도시가스에다가 뭐 욕실 건조기도 있고 다 너무 괜찮은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초기 비용까지 저렴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른 집들을 봤는데 2층, 이 집보다 좁은데 월세도 비슷한데 뭔가 조금 애매까리한 집들이 되게 많았고 입주 시기가 안 맞는 집도 되게 많았고 마음에 들면 초기 비용이 조금 에반가 싶은 집도 있었고 UC재팬 쪽에서 4월 매물이면 일본은 보통 2달 전에 퇴거 신청을 하니까 아직 매물이 좋은 매물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2월 초까지만 기다려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이제 매물을 보내면서 이거 확인해주세요 저거 확인해주세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 처음 집이 너무 막 맴도는 거예요 머릿속에. 저 집이 내 집 같은데 서울 내가 왜 놓쳤을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그 UC재팬에다가 혹시 그 집은 그 심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이미 나갔냐라고 여쭤봤는데 일본은 부동산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물을 갖다 주면 검색해볼 수 있는 부동산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 부동산에서 쓰는 그 부동산 사이트에서 심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그냥 아예 거기서 이제 안 보이게 빠지나 봐. 근데 거기에 신청 중이라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UC재팬 사장님이 되게 북한 오빠랑 아니까 오빠한테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오빠 근데 심사가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봤던 그 집은 되게 빨리 심사가 나는 걸로 유명한 관리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집을 놓친 지가 한 일주일이 됐는데도 그 집이 계속 신청 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까? 왜 나가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왜 저게 자꾸 심사정으로 남아있을까 하면서 혼자 막 희망 회로를 돌렸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거 제가 거기다가 얘기를 해놨어요. 혹시 만약에 제가 전에 문의했던 그 집이 심사가 떨어져서 공실로 나오게 되면 실시간으로 확인하다가 보셨을 때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되니까 그 집이 나오자마자 무조건 그냥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고서 이제 또 다른 집을 보고 있었어요. 매일 그 스모 홈즈 부동산 사이트만 보면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그 집이 심사가 떨어져가지고 공실이 나서, 근데 그걸 20분 전에 공실이 난 거를 그분들이 확인을 하고 내 말대로 나한테 안 물어보고 바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넣자마자 그 신청 중으로 바뀐 거야. 내가 1번 신청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지. 와, 일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포기를 하고 있었지만 계속 미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 진짜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내 집일 것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청을 하고 나면 1번 신청자인지 24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러고 나면 심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락이 올까 뭐 연락 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 근데 무사히 제가 1번 신청자가 됐다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럼 심사만 잘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친구 중에 도쿄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보증사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길래 저는 막 이제 운동도 가고 클라이밍도 하니까 혹시 운동하고 밖에 있을 때 내가 전화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안 왔는데 입주 심사가 끝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3일 정도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은데 뭐지? 하는 사이에 그냥 정말로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큰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냐? 전화도 안 왔는데 솔직히 저는 전화 받고 이러는 것도 찍으려고 계속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언제 전화 와도 카메라를 틀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저는 보니까 오빠 하는 말에 너 오사카에서 굉장히 잘 살았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살았던 이력이 있는데 월세를 밀렸던 흔적이나 아니면 뭐 내야 되는 공과금이나 뭐 세금 같은 걸 제대로 안 낸 흔적이 있으면 심사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꼬박꼬박 잘 냈었으니까 3년 동안 지냈던 그거를 보셔서 그렇게 빨리 심사가 났는지 전화가 오지도 않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운 좋게 심사가 빨리 끝난 편입니다. 네, 놓쳐서 너무너무 아쉬워했던 그 집이 저의 집이 되었어요. 내 집이었던 거야, 그 집이. 그런 경위로 제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내부 사진을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진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제가 오사카에 살 때는 처음 유튜브하고 막 사는 역 이런저런 거 다 보이게 찍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오사카 살 때는 막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으면 계속 저의 사는 곳을 얘기를 하시면서 어디 맨션 사시던 얘기도 되게 많이 올라왔어가지고 그게 좀 무서워서 그 집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부동산 집 사진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대충 보다 보면 아 여기 거기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진은 지금은 못 보여드리고 실제로 가게 되면 이제 제가 영상으로 잘 담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초기 비용 되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기 비용에 뭐가 들어가는지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초기 비용이 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초기 비용이 비싸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초기 비용이 싸면 나갈 때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초기 비용이 비싸면 나갈 때 내는 돈이 없고 약간 이런 경우도 좀 많아가지고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들어가는 집의 초기 비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시키킹은 없습니다. 저는 레이킹이 월세 1개월치 129,000엔 이렇게 있고, 입주 날짜별 월세를 그 달 일수로 나눠가지고 20일에 입주를 한다. 그럼 그날부터의 일수 계산을 한 월세랑 플러스 그 다음 달 월세 1개월치, 일본 열세 교환비라고 해가지고 열세 교환비가 한 2,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열세 교환비가 한 38,000엔, 화재보험이 2만 원 정도 보통 하는데 오사카 살 때도 한 2만 원 했던 것 같아요. 24시간 서포트 비용 18,700엔, 그리고 소속 비용이 17,600엔, 보증회사 가입비가 104,300엔, 중개수수료가 이제 월세 1개월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고요. 보면 초기 비용 합계가 한 5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퇴거 시 클리닝 비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진짜 잘 봐야 돼요. 퇴거 시 클리닝 비용이 보통 월세 1개월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시키킹으로 만약에 월세 1개월치가 됐다. 그러면 보증금이니까 나갈 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대로 청소 비용으로 토해내고 가야 돼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1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특이사항을 되게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워홀러가 산다고 하면 1년보다 안 살면 해약금이 발생을 하는데 1년 이상 살면 해약금이 없는 그런 물건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데도 있어. 그래서 초기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시키킹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이런 특이사항까지 생각해봤을 때 돈을 빨리 내냐 늦게 내냐 이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걸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집 초기 비용이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했던 게 다른 제가 받았던 초기 비용 말씀을 드릴게요. 시키킹이 월세 2개월치야. 왜냐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시키킹을 조금 더 받겠다. 안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해주지 않겠어 라는 집도 있어요. 시키킹만 25만 엔, 그리고 레이킹 월세 1개월치 다 똑같이 쫙 해가지고 보면 초기 비용 합계가 81만 2,550엔이에요. 800만 원이라고. 근데 여기는 퇴거시 클리닉 비용이 월세 1개월치에다가 시키킹이 월세 2개월치니까 그러면 나갈 때 청소 비용 내면 받는 돈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약사항을 보면 2년 안 살고 나가면 월세 관리비 1개월치 위약금이 발생하는 매물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시키킹 250만 원 초기 비용으로 냈던 거를 그냥 그대로 거기다 다 뱉어내고 와야 돼. 그러니까 나는 받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이건 초기 비용도 개 비싼데 해약 조건도 너무 똥인 거예요. 이런 집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갈 때 그냥 진짜 빈털터리로 다 털털털털 털려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약한 물건이랑 방금 그걸 봤을 때 조건이 월등히 좋은 거예요. 근데 얘네가 양아치인 게 뭔지 알아? 아까 실내 소독비 얘기했잖아요. 청소 비용을 월세만치 받으면 청소비를 100만 원 넘게 받아놓고 실내 소독비로 15만 원을 또 뜯어가는 거야. 이런 양아치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따져서 계산을 해보시면 보통 결국에는 초반에 내는 돈이 많으면 뒤에는 조금 덜 내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매물은 완전 양아치인 거고 시키킹에 상각금이라는 말이 붙어있으면 그거는 돌려받을 수 없는 시키킹이라는 뜻이에요. 나갈 때 그대로 그냥 바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그것도 조금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말씀 드려야지라고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래저래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 중에 있다. 제가 찾아봤을 때 느꼈던 거는 이거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계약한 매물이 3월 말에 들어가는 입주하는 매물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4월, 5월쯤에 나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 집 계약이 5월이 만료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이후에는 일본에 매물이 많이 없기도 하고 제가 3월 28일에 제 일본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와줄 수 있냐? 청첩장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그 결혼식에 너무 가고 싶은데 딱 사쿠라 시즌, 벚꽃 시즌이어가지고 그때 왔다 갔다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내가 그 결혼식을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도쿄로 출국을 할 생각하니까 쓸데없이 털리는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 결혼식 전에 미리 한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꼭 필요한 것만 빨리 싹 해놓고 오사카에서 친구 결혼식 가서 잘 축하해주고 만날 친구들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일찍 나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말에 출국을 하게 돼서 지금 2월 1일이거든요. 한 달 반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아요. 이 집 정리하는 거랑 이것저것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 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과정도 열심히 잘 담아서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 구하기 2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제 청구서 오고 계약하고 이런 과정도 담아볼 수 있으면 잘 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기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1년의 과정이 다 끝나고 일본에서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Q&A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놓으시거나 이렇게 질문하실 거 남겨주시면 Q&A도 잘 나중에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